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호 8월호죠.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서선영 선생님이시고요. 서 선생님을 제가 인터뷰하게 된 동기는 얼마 전에 시칠리아서의 저녁기도 그 오페라를 보고, 물론 그동안에 많은 오페라를 우리 서선영 선생님이 하시는 걸 봤지만, 그날은 유독 제가 크게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쾅쾅쾅 두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만나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싶어서 어렵게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로 실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제가 잠깐 우리 서선영 선생님에 대한 그 프로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막으로 다 쭉쭉 따올게요. 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와 동태학원 전문사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리트와 오라토리오 과를 졸업하신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독일의 학술교류처 DAAD 장학생으로, 장학생은 뭐 전액 장학생. 다 모든 걸 생활비까지 대주고, 그죠? 생활비를 받았던 장학금을 그죠? 받았었어요. 제가. 대단한 거잖아, 그죠? 네네. 그 1년에 한 사람만 우리 음악원 전공자이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그죠? 예. 대단한 장학생입니다. 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디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또 졸업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졸업하신 건데,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그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1위, 그리고 뮌헨 ARD 국제 콩쿠르 2위, 비니아스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 국제 콩쿠르 1위.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벅찹니다. 벅차. 그죠? 네. 그리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선정 2011년 최고의 소프라노. 그죠? 베스트 소프라노. 제3회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스위스 바젤 국립극장, 함부르크 국립극장, 도이치 오퍼 베를린, 영국 오페라 노스, 프랑스 로렌 극장 등에서 공연을 할 정말로 세계적인 소프라노입니다. 그리고 이 연주 활동을 하는 많은 과정 중에서 정말 훌륭한 지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죠? 발레리 게르기예프, 그다음에 크리스티안 틸레만, 여기까지만 해도 뭐 색이죠. 악셀 코버, 게라신 모른코프, 맞죠? 예. 가브리엘 펠츠, 에링 딜센, 안드레아 마르콘 등과 영국 바비칸 홀, 빈 콘체르트 하우스, 뉴욕 카네기 홀, 그리고 도쿄 NHK 홀 등에서 협연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제 본인이 나오는 학교죠. 예술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조금 한 가지 더 덧붙자면, 그동안에 우리 서선영 선생님이 출연했던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루살카의 역을 맡고, 로엔그린의 엘자폰 브라반트, 그리고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부인. 그 수잔나 그 이중창을 때 나왔겠네요. 네. 와, 그걸 못 봤어 내가. 그 다음에 가면 무대의 아멜리아, 오텔로의 데스데모나.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도. 다들 이 배역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죠? 그다음에 이도메네오,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물죠. 네. 이런 공연하기가. 이도메네오의 엘렉트라 역할, 그리고 수녀 안젤리카의 안젤리카, 카티야 카바노바의 카티야, 짧은 인생. 이게 누구 작품이죠? 파이아의 작품 짧은 인생의 살루드, 카르멘의 미카엘라, 예브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 그리고 나비부인의 초초상, 발큐리의 오르틀린데, 토란도트의 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네의 산투차, 라보엠의 미미, 피델리오의 피델리오, 뭐 이외에도 엄청 많겠죠. 근데 이런 수많은 무수한 작품을 출연하시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세계적인 소프나 한 사람을 뽑는다면 당대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 기억 속에 소프라노 서선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쭉 프로필을 소개했는데 틀린 부분 있습니까?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네, 뭐 부족한 부분 있습니까? 아니, 충분합니다. 네, 제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저기 포스터 보이지만은 저 공연을 보면서 과연 내가 서선 쌤과 만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만나게 돼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그 이전에 만나 뵀었어요. 사실 그 그래요? 월간 리뷰에서 하시는 콘서트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만케라이 특별히 오셨구나. 요청하셨었다고 아,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날 제가 그때 사회 봤을 때 네네. 아이고 민망해라. 사회도 진짜 못 봤는데. 네, 그날 네네. 제가 이제 창사 20주년 네, 맞습니다. 음악회인데 네. 정말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나타나셨어요. 오, 이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월간지를 이끌어오고 회사를 이끌었구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줘서 저희들도 앞으로 되게 크게 이제 꽃피울 거라 믿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젤 극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이강호 단장님의 네네. 아들 현재 네네. 뭐 오늘인가 내일 귀국한대요. 근데 바젤 극장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우리 교수님도 거기 나오셨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젤 극장 시절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바젤 극장을 어떻게 가게 됐는지 물론 그 전에 디셀도르프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은 바젤 얘기부터. 제가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에서 네. 우승할 때 아. 네, 그때 이제 같이 한국인 참가자로 오셨던 바리톤 이윤광 씨의 이윤광 선생님. 추천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윤광 선생님이 먼저 파젤에 한 3, 4년 먼저 저보다 이제 가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아. 이제 거기서 마침 이제 그 루살카 역을 찾는다고 해서 아. 그러는데 이제 또 루살카 사실 이제 루살카 역만 이렇게 게스트로 그 한 작품 프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영 스튜디오를 뽑는 오디션을 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 네네네. 그래서 이윤광 선생님이 꼭 와주라고 좀 이렇게 강권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 학교에서 학교 오페라를 하고 있었던 중간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목토 이렇게 연주면 금요일 날이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뒤셀도르프에 있었는데 뒤셀에서 바젤까지 목요일 날 공연 끝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끝나고 금요일 날 오디션을 보고 다시 와서 토요일 날 또 해야 네네네. 돼. 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다. 왜냐면 한 5시간 걸려요. 네. 기차로. 네. 그런데 이제 공연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거기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애써서 갔는데 또 거기도 잘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공연도 잘해야지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그 날이 그 금요일이 마지막 오디션 날짜였었어가지고 이윤광 선생님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엄청 이렇게 되게 강하게 이렇게 저를 잡아주셔가지고 원래 저의 그냥 성격이었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천해준 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사실은 갔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죠. 이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개입한다는데 그때는 천사가 이윤광 선생님이네.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 좀 감사함을 표해야죠. 이윤광 네, 선생님. 저는 항상 감사해하고 있고 예.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오디션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뭐랄까지 권면이라고 그러지 그걸. 네, 되게 우리. 강권을 해서. 강권. 네. 야, 그래서 오늘날에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뭐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는 어디선가 다 빛나게 아니요, 정말 너무나도 저한테 귀한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젤 극장에서 그러면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 네. 네?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들어갔어. 네네.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 마치면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활동을 했잖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바젤을 들어갈 때의 마음은 이 오픈 스튜디오가 1년 만에 끝나니 1년만 얼른 빨리 끝내고 얼른 다시 독일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독일에서와 같이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었고 근데 조금 생활이나 이런 게 제가 독일에서 2년을 공부를 하면서 2년. 네네
교회도 그렇고 스승님도 계셨고 또 이제 그나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지. 이런 게 있었던 상태에서 그걸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사실. 네네네. 아깝다기보다 너무 또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처음 유학 갔을 때도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결혼을 해서 갔지만 이게 완전히 혼자다. 이게 뭐 전혀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독일에?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신랑도 거기 네트워크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갔었어요. 네, 같이 갔는데 뭐 네트워크 전혀 없었죠. 물론 제가 저의 스승님을 제가 독일 가기 2년 전서부터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이 선생님을 께 사사를 받고 싶어서 이제 간 거는 있지만 선생님 단 한 분밖에 없었고 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공동체적인 사회가 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에너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예 완전 제로가 돼버리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독일어도 너무 능숙하지 못한 못하다 상태에서. 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려고 해도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한 게 남의 도움받는 거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거에 되게 힘들어해요. 아니 공동체 생활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왜 남한테 도움받는 걸 꺼려하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이렇게 좀 아무튼 그게 이제 군계 일학의 특징입니다. 그런가요? 수많은 닭들 중에 학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또 그게 조금 2년 정도 지나면서 독일에서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안 상태에서 또 다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그쪽에 가서 스위스에 가는 게 이렇게 쉽지 적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제 도망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바젤이 너무 좋은 도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이었고, 그리고 정말 극장에서 실제로 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었고, 그래서 제가 1년만 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시 접고, 네,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서 바젤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제가 4시즌을 있었습니다. 4시즌이니까 4년? 네네. 그 4년이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네. 그때의 바젤에서 공연했던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죠? 제일 처음 제가 루살카. 데뷔했던 게 네, 루살카. 가장 인상적인 작품. 작품. 아무래도요. 첫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사실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술종합학교에서도 뭐 주역을 한 적이 있고 또 독일 학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주역을 한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 그리고 또 연습하면서도 조금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힘들었던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좀 남다른 기억이 있는 작품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작품으로 또 제가 한국에 정식으로 데뷔하게 돼가지고 2016년 국립 오페라다. 네네 맞습니다. 그 루살카의 가장 어려운 점이 사실 오페라는 노래가 생명인데 그걸 음성을 잃어버리는 역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없이 그걸 연기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마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 기억에. 네, 뭐 저는 다행히 연기하고 이렇게 연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 씬이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루살카 자체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송투더문 달에 붙이는 노래 네, 달에 붙이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냥 서정적인데 사실 그 뒤로 갈수록 굉장히 드라마틱해지고 강한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일련의 여자의 이 성장 과정 이런 거를 이제 소리로 이제 보여줘야지 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좀 길게 끌어가는 그런 중간에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노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고 간단한 그런 역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젤에서 그 루살카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작품들? 그 시즌에 제가 까르멘의 미카엘라를 했었었고 그리고 아까 드파야 작품 짧은 인생이라는 살로드 역할 이렇게 첫 시즌에 제가 이렇게 세 작품을 감당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공교롭게도 루살카 체코어잖아요. 예. 그 다음 시즌에 카티아 카바노바 역시 체코 야나체계 작품인데 체코어였고 그 제가 약간 동유럽의 언어가 조금 잘 맞는 건지 아니 예. 동북권뿐만 아니라 북구도 잘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예. 오페라 여러 작품 하다 보니까 언어를 되게 많이 공부하신 것 아무래도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노래가 자기한테 잘 맞아도 그런 언어적인 것들이 좀 안 되면, 불편하거나 맞아요. 안 맞으면은 그 노래가 좀 좋고 이래도 그냥 포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작품을 하면서 체코어가 사실 그 자음이 너무 많아요. 모음 하나에 막 자음이 한 3-4개, 적어도 3개 막 많이 붙을 때는 5개까지 붙은 것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성으로 사실 발성은 모음으로 이제 그렇죠. 흘러가야지 되는데 그런 방해 요소가 되는 자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또 되게 많은 또 힌트도 얻었었고 근데 또 제가 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러시아어 작품도 러시아어. 네 동유럽 쪽의 언어가 조금 약간 이 서유럽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 다크한 소리가 난다 그래야 될까요? 좀 깊고 그런 색채에 조금 더 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작품들을 한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타티아나 역시 제가 바젤에서 타티아나. 했었었고. 근데 제가 우리 그 선생님 음성을 딱 들으면 그 깊이가 그 음역대도 높지만은 그 밑으로 음역이 내려갈 때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울림이 있어.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동북권 언어를 능숙하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울림이 있는 언어인데 네네네. 그것도 잘 소화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스도 1등한 거 아닐까요? 혹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4시즌 중에서 네 번째 작품이 뭐라고 할까? 카티아 카바노바 네, 했었었고 그 시즌에 또 제가 움발로인 마스케라 아멜리아 역할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예브게니 오니에긴의 타티아나 역 했었었고 또 오텔로 워낙 많이 해서 오텔로의 데스데모나 오텔로. 역할 했었었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레파토리들을 사실 바젤에서 잘 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젤 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만 계속했다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극장의 크기에 따라 아마 달랐겠지만 예. 완전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제 그 스타들이 오는 급의 극장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제가 주인공을 많이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독일이어서라기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팽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안팽어로서 이렇게 입지를 다지면서 그렇다고 너무 막 그 규모가 협소해서 제가 어떻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아주 안팽어로서 제가 시작하기에 너무 적당하고 좋았던 컨디션의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거기에 오픈 스튜디오가 공부를 하고 네네. 했다 하더라도 실력이 그렇게 뭐 거의 뛰어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유럽 사람들 상당히 뭐 잔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엔. 네. 제대로 평가한 거고. 네. 그 심지어 그 오디션 봤을 때 비바 코리아고 위치기까지 했다는데 그건 그 정도였어요? 정말? 네, 그날 노래 열심히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마타네 사수의 아가테라는 역할에 아리아를 했었는데 그 곡이 아리아가 사실 2가지가 있는데 앞에 건 조금 길고 뒤에 거는 조금 간단하면서 짧은 곡인데 제가 앞에 긴 곡을 했었어요. 그 아주 천천히 시작하다가 나중에 빨라져서 약간 콜로라투라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 약간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비올레타에 견줄 만한 조금 까다롭고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곡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박수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곡을 잘 하여튼 어떤 작품이라도 우리 선생님의 입에 오르는 순간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디셀도르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뭐 얼마나 많아 유학지 이탈리아로도 갈 수 있고 이탈리아 가면 그 벨칸토에 뭐 거기 이 전성기가 있던 그런 나라고 그다음에 뭐 영국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프랑스로 갈 수 있는데 디셀도르프를 딱 선택해서 간 이유는 뭔가요? 네,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현수 교수님을 차사했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동료인 거죠. 저희 스승님, 그러니까 미샤일라 크레머 선생님과 그때 한국에 초청을 하셔서 같이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면서 네. 그때 선생님 이제 소개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 클래스 그 소개를 받았을 때가 몇 학년 때였어요, 여기?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바로 받았구나. 네, 그래서 대학원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 때?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저희 클래스를 중심으로 저희 선생님과 함께 이제 독일로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하러 갔어서 선생님을 미카엘라 교수님 미샤일라 크레머, 네네. 크레머 교수님 만나러 네네. 그분을 받으러 간 거지. 네네. 클래스가.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뭐 주로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 한국에서 배웠었고, 그 이후에 또 일주일 정도 가서 선생님께 사사를 받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사실 제가 인문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대학교 들어와서 한 1, 2년까지도 베이스, 테너, 바리톤 약간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다 소프라노인 줄 알고. 이런 건 쉽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교수님 이런 거 얘기는. 네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무식이 더해져서 약간 독일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노래 못해서 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무조건 이태리. 국제사나 이태리. 사실 약간 그런 인식이 지금도 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전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노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꼭 이태리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어서 이제 저희 스승님 최우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오히려 너 같은 목소리가 이제 독일에 가면 귀하니 그런 역공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막 이태리어를 막 열심히 배우고 있었었고 그 마음이 잘 안 돌이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은 대학원을 한 학기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 졸업을 할 때까지도 이제 마음을 사실 결정을 못했구나. 네, 그러는 중간에 이제 저희 선생님도 만나 뵙고 독일도 한번 가보고 이랬더니 못하는 사람 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 조금 늦게 이제 독일로 가는 준비를 시작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때 최은수 교수님께서는 K-보이스를 한 거야. K-보이스. 네네네. 독일을 공략하라. 네네. 너의 목소리로 공략하라. 네. 그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네네. 성공했잖아. 네네. 그래서 디셀도르프에 이제 뭐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네네네. 갔는데 거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네네. 2년 동안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또 많은 무대도 섰을 거 아니에요? 콩쿠르를 많이 다녔었죠. 콩쿨. 주로. 그 전에 네. 제일 중요한 게 미카엘라 크레머 선생님이 무엇을 아주 내 인생에, 내 성악 인생에 어떤 점을 혁명적으로 바꿔준 그런 교수님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혁명적으로요? 네, 그렇죠. 뭔가 뭐 단계가 있잖아요. 성장의 단계인데 네네. 독일에서 내가 배운 건 이거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음악적인 뭐 발성의 접근인데 그 전까지 제가 너무 이렇게 소리 무조건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뭐 드라마나 텍스트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소리 이거에 조금 포커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뭐 정말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호소를 해야 될 때는 호소를 해야 되고 우는 부분에서는 또 연약하게 울어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계속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포르티시모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피아니시모, 그러니까 제가 사실 피아니시모에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안 됐었어요, 그게. 안 됐어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소리를 호흡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쫙
뻗는 소리는 되게 쉽게 냈는데 그걸 사실 그 힘과 호흡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피아니시모가 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계속 피아니시모를 너무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선생님 만나고 6개월 만에 제가 느낀 것도 아니고 저의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던 반주자가 피아니시모가 생겼다. 6개월 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물감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그 전에는 검은색, 흰색밖에 없었다면 막 빨간색도 생기고 노란색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무지갯빛이 생겼구나. 무기가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저를 혁명적으로 혁명적으로. 네, 혁명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혹시 네.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에 관한 쭉 글 읽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몸무게와도 관계 있지 않을까? 응? 몸무게. 아, 몸무게. 네, 체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네, 그때 아니 성량이나 피아니시모 낼 때 이 네. 체중과 관련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조금 또 다른 얘기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건데 그 만약에 테크닉적으로 100을 만들어 놨다면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이제 조금 체격이 받쳐주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공략해서 정말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독하게 봤는지 제가 노래를 위해서 일부러 막 살을 찌워서 저렇게 노래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에요. 네. 제가 너무 저혈압이어서 독일에 겨울에 갔었었는데 네. 한국 분들 여자분들 특히 이 소음인이 많으셔가지고 독일에 겨울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 기압이 너무 낮아지고 이게 막 0도 이하로 잘 안 그래서 내려가요. 독일에서 오래 못 산대. 네, 많이들 병 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들고 막 뭐 초콜릿을 먹어라 티를 마시고 뭐 커피를 마셔라 이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밥만 막 그러면서 약간 1년 사이에 막 한 30kg가 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년 30kg를 쪘다는 건 정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 네, 아기를 가져도 그렇게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밥심이 주는 그 힘도 있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게 6개월 만에 피아니시모가 된 거야. 된 거야. 제가 테크닉도 많이 늘었겠지만. 네. 네. 근데 사실 또 궁금해요. 그 쫙 빠있잖아, 또 어느 순간. 네. 그건 또 어떻게 뺐어요? 의도적으로? 네네. 감량. 몸이 조금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네, 모든 수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찐 지 한 10년, 딱 10년 만에, 10년까지는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없었는데, 딱 10년이 되고 나서, 막 온갖 데 이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좀 진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감량을 했었었죠. 그러고 다시 이제 시칠리아를 하면서 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 좀 먹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조금 증량을 한 상태예요. 아니, 근데 안 느껴지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시칠리아 때 조금 늦으셨구나. 네,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토스카를 했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안 믿기시겠지만 한 12kg 정도 더 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고로 빠졌을 때보다 지금 12kg 정도 찐 상태예요. 그럼 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끝난 이후에 좀 더 뺐어요? 빼야 되는데 안 제가 한 2년 넘게를 너무 독하게 이렇게 빼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빼기가. 그리고 제가 지금 9월 달에 또 아이다를 올려야 돼서 또 아이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찌어기네 또. 그거를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아이다는 상을 빼면 안 돼. 힘든 역할이에요. 해야 돼. 네네. 그래 이제 디셀도르프에서 2년 동안 네네. 아까 말씀한 이제 콩쿠르도 많이 나갔는데 콩쿠르는 어떤 콩쿠르를 제가 제일 처음 나간 콩쿠르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ARD 뮌헨에서 열리는 콩쿠르였는데, 네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KBS 콩쿠르, 그러니까 공영방송 제1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 콩쿠르였고 그때 그거는 사실 9월 달이었는데 제가 사실 독일 학교 입학하기 전이었고.
그러고 나서 나간 콩쿠르이 마리아 칼라스 이은광 선생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 마리아 칼라스 칼라스. 콩쿠르 나갔었고 아니구나. 마리아 칼라스 바로 직전에 비냐스 1월달에 비냐스를 하고 비냐스. 3월달에 마리아 칼라스를 나갔었고 그러고 그 다음 해 6월에 이제 차이콥스키 2011년도. 네네네. 아, 그때 쫙 서선이 누구야? 쪘죠. 아, 네, 진짜 정말 그러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들 이제 그 뭐 촌여름 씨도 계셨고 조성진 씨도 있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이제 피아노 쪽으로. 이쪽에 가 있어서 저희는 뭐 아예 한국 사람이세요? 약간 이 정도였는데 시상을 아니 근데 성악계에서는 네네. 굉장히 유명했죠. 아. 2011년도. 네,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때 그 좀 화들짝 놀라서 인터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2년 동안에 그게 콩쿠르 단가요? 또 있죠? 그 이후에는 제가 바젤 극장 생활하면서 나갔었어요. 그러면 바젤 극장으로 가기 직전은 그 작품이 뭐였죠? 그 독일에서 아까 네트워크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또 이게 버리기도 아깝고 안젤리카, 수녀 안젤리카. 수녀 안젤리카. 거기도 굉장히 추억이 있을 것 같아. 그 마지막 작품이 되죠. 학교에서 저를 되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약간 진짜 이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는 선영이가 있으니 선영이가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하자. 그게 저에게 되게 복이었어요. 선영이를 위해서. 선영이를 중심으로. 선영이가 할 수 있는. 선영이만이 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다른 지역, 뭐 미넨이라든지 베를린, 뭐 큰 도시들이 많잖아요. 함부르크라든지. 바로 옆에 쾰린도 있었고. 근데 그런 학교 음대에는 한국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디셀도르프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래, 군계 일하기로 했잖아.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성악으로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동네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약간 제가 봤을 때 특혜를 받았어요. 아니 특혜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히 우리 네. 서선 선생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을 위한 오페라가 성공했는데 네. 그걸 버리고 또 오기가 마음이 아팠을 쉽지가 텐데. 않죠. 네네. 아이고. 왜냐면 그거를 잘 해내야지 되는 부담감이 일단 있고 왜냐면 그거는 오디션 보러 가는 거겠면 제가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는 거지만 이건 제가 올라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는 진짜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컸었어. 그때 협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미 그 독일 디셀도르프 시절에? 네, 뭐 학교에서 사실 거의 관련된 그런 연주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에네르베라고 또 그 약간 뭐 방송국이죠. 그 쾰른에 이제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서독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CD도 냈었었고. 음반도 냈구나. 네, 뭐 그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특혜였네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었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음반도 내주고 막 수녀 안젤리카도 오직 서선영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버리고 배신한 거 아니야 스위스 바젤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예종 시절 예지를 좀 듣고 싶어요. 여기 이제 이 학교잖아요. 그때도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거의 그대로고 네. 이제 앞에 정문에 있는 몇몇 방, 그러니까 튀어나온 그 여러 모서리들만 없었던 정도고, 네, 거의 똑같아요. 그 학창 시절 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학교에서 다니셨는지, 또 누구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학이 많은데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또 선생님께서 선택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걸 두루두루 여쭤보고 싶었는데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네, 이거 중요한 그래, 얘기예요. 중요하구나.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신 출신이셨는데,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요? 교장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죠?
황병덕 선생님이 황병덕 선생님? 네, 기억해요.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이제 선생님 교장실로 부르셔가지고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데가 있다. 우리는 인문계여서 서울대를 한 명 더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내 입장으로 내 욕심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몰랐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남 창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나름 창원에서 그래도 방귀 좀 아니, 뀌다가 도대위에서도 계속 성악에서 1등을 계속 네, 5년 근데 그거 내렸으니까. 한 3명 나와서 1등하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아, 대단한 인재였지. 네, 인재였죠. 그렇죠. 3명 많이 나오면 5명 나오는 데서 항상 그런데도 1등했어요. 불구하고 한혜종을 몰랐어. 네, 몰랐어요. 그만큼 몰랐었는데 정보가 이제 없었어요. 거지. 네, 없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뭐 꼭 이 학교만 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제일 그 시험이 먼저이다 보니까 네. 입시 기간에서 그래서 제가 학교를 시험을 보게 됐었었고 그러고 나서 사실 수능을 보고 다른 학교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보기 전에 이미 제가 합격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능을 보긴 봤는데 네. 굳이 다른 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바로 왔구나. 네, 그때 제가 수석으로 그때 가게 돼가지고 그 등록금 용지가 왔는데 190 얼마인데 제가 납입해야 되는 거는 0원 이렇게 와서 얼마나 기뻤어요. 이게 1등인 건가?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이미 그러니까 뭐 탁월하셨네요, 그죠? 솔직히 성악은 인정하시잖아. 성악은 아무래도 선천적인 게 필요하다고. 네.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탑이었어. 네, 한 내리. 3명, 5명 중에 1등.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옥석을 또 아주 아름답게 다이아몬드로 이게 원석을 또 이게 갈아서 빛나게 하는 것은 또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네. 처음부터 최윤수 교수님 만나셨어요? 아니요,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김정아 선생님 지금 경북대학교 네, 교수님으로 계신 김정아 선생님께 제가 사사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 4학년부터 제가 저희 대학원 3년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3년,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 대학원 3년 이렇게 4년을 최연수 교수님께. 네, 최연수 선생님께 이제 제가 사사를 받았었죠. 최연수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뭔가 서산영 선생님을 위해서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에? 기억에 남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늘 강조하는 내용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냥 노래하는 그런 테크닉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튼튼하게 운동해라. 그리고 여기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산책에서 산책도 하라 네, 이랬다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면산 올라가서 네. 내가 너라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안 갔죠? 갔었어요. 지금도 가끔 올라가고, 예. 네, 오. 교회를 다니지만 대성사 잠시 올라갔다가.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선생님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연륜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막 좀 남다르게 막 엄청 이렇게 도끼를 품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주의 살피지 않고 막 엄청 이렇게 막 항납 파고들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저 아마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체력도 키우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최윤수 교수님께서 예술은 자연을 차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을 많이 담고 예술은 곧 자연을 모방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연을 많이 느껴라 이런 네. 옛날에 김창옥이라는 지금 아주 유명한 네네네. 그분이 네네. 강의 중에 노래가 너무 안 되니까 교수님이 그 왕 누군데 교수님이 피아노 뚜껑을 딱 닫고 창호가 밖에 가서 가을을 느껴보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을을 느껴보고 가을을 그 자연을 내가 몸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런 네, 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윤수 교수님한테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산실이 됐어요. 네, 아시죠? 맞습니다. 네. 그때에 내가 서울대가 됐던 연세가 됐던 많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학을 가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공부를 너무 잘했다.
다닐 때 느꼈을 것 같아. 네네,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인문계 출신이지만 그래도 네, 몇몇 안 되는 네트워크 정보에 의하면 이 종합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전공과 관계없는 교양이라는 수업도 들어야지 되고 그런 좀 자기 공부하고 진짜 제가 닦아야 되는 그런 길보다 조금 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를 맞아, 제가 맞아. 들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실기 중심이다 보니 정말 제가 원하는 제가 정말 저와 딱 맞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되돌이켜 봐도 아 이런 학교가 없구나. 없죠. 정말 선진 교육이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되고 저 역시 이제 제가 받았던 그런 교육처럼 제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예종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선생님은 목소리가 벌써 이미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스님 스스로가 아, 나는 성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건지. 교회와 관계이죠, 그 교회. 네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제 했었었고, 근데 남들이 사실 어렸을 때는 남들이 저의 노래를 들을 기회 이런 건 잘 없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매일 막- 교회를 가고 싶을 만큼. 네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는 제가 저 지금도 가끔은 되게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내성적이었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네 그래서 전혀 그리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막 성가대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다 말도 막 못하고 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쭈뼛거리는 아, 근데 아이였는데 의외네. 네 그랬었다가 이제 근데 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나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따라가면서 근데 그 성가대 하기 전에도 친구 기다린다고 핑계를 대고 성가대 연습하는 거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정말 노래 좋아했구나. 네. 네, 그렇게 너무 해서 성가대 좋아했어요. 활동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창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가서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합격. 네. 아, 그러면 거기 이게,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활동도 하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독보적으로 딱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경상도에서 네네. 그 무슨 콩쿠르에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이제 경상남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주최하는. 그한 3-4명 나온 데서 1등한테 와, 그때부터 독보기 시작한 거야. 네. 아니, 이제 얼마나 그 음성이 다 튀어났으면 그랬을까. 가운데 있는 리릭. 리릭이에요. 그게 네. 맞는데 이제 제가 성격 탓에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스핀도한 그런 음색이 나오는 거지. 아니, 성격 탓이 아니라 네. 선생님이 갖고 있는 본래 음색 자체가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실제 근데 들어보면. 제가 진짜 외국에서 이게 드라마틱이라고 내지는 또 그 스핀도라고 스핀도, 하는 그런 사람들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곱디고 온 리릭이 맞더라고요. 진짜 약간 뭐라 이렇게 짐승 소리가 나요. 그런 사람들 정말 진짜 키가 일단 막 180 네. 여자인데. 여잔데. 네, 막 그 정도 되고. 아, 그게 뭐 몸무게에서 주는 압도적인 성향이 네,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근데 우리 스님이 외국 사람이 야리야리하잖아 지금. 그쵸, 엄청 작은 거죠. 진짜 같이 이렇게 섰는데 제가 안 보일 정도로 전 너무 아름다운 작아요. 건 우리 스님인데. 네, 가녀린. 아, 그렇구나. 그럼 리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리릭이에요, 저는. 그렇구나. 네, 근데 조금 계속해서 이제 그런 좀 헤비한 역할들을 이제 시작이 됐죠. 뭐 사실 운발로이 마스케라를 제가 한 것도 만으로 27살이었기는 했지만 그것도 사실 리릭에서 조금 더 나간 파트이고 네. 근데 그런 영역까지 제가 이제 커버를 하는 거지 제가 스스로 드라마틱이다 진짜 드라마틱을 들었을 때 저는 아니다. 이런 그렇구나. 결론을. 근데 이제 리릭을 정의하자면 상당히 그 정서적이고 네네. 정감 있는 그런 목소리고 감정성이 살아있는 그런 네네네, 맞습니다. 소리인데 네.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의 가곡을 부르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네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 가곡 노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 못 봤어요.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그 기회가 많이 없었나 봅니다. 네. 가곡을 선생님이 부르면 정말 그냥 우리나라 가곡 성악가들 많이 있지만 그냥 음모의 기죽하고 다 이렇게 엎드리지 않을까. 아유,
네, 뭐 저한테 잘, 제 음색에 잘 맞는 곡이 있으면 네. 또 저도 저는 한국 가곡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두 곡 이상 부르는 곡 때가 있으면은 꼭 한국 가곡 한 곡 넣고 싶다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꼭 우리나라 한국 가곡은 아니지만 러시아 가곡이고 뭐 가곡 파트가 리트하고 아까 오라토리오 그 분야를 공부를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네. 또 살아있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좀 애정이 조금 남다르긴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바젤에 있으면서도 계속 바젤 이제, 있을 때도? 네, 오페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곡에 대한 이런 갈증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제가 가곡이랑 멀어질 것 같은 이런 위기감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제가 극장 생활을 하면서 다슬리트라는 베를린에서 열리는 콩쿠르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 다슬리트 콩쿠르이 지금은 꽤 그래도 많이 성장했죠. 제가 나갔을 때는 한 2, 3회 뭐 그때였던 것 같은데 30곡을 불러야 돼요. 가곡을? 네네. 리트를? 네. 와, 엄청나네. 네, 다행히 이제 그때 나왔던 과제곡으로 나왔던 작곡가들이 저한테 잘 맞는 작곡가들이었어가지고 말러와 슈트라우스, 라벨 이 세 작곡가 중에 30곡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아니요, 제가 1등을 못했어요. 진짜 제가 근데 3등을 했거든요. 제가 3등? 근데 제가 그 어떤 콩쿨 성적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적이에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게 다행히 나에게 맞는 작곡가라고 말씀을 겸손하게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가곡을 딱 붙잡으면 가곡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다고 그 번역까지 직접 하시고 그리고 그 번역을 했을 때 우리말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뜻을 담아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건 작곡가가 맞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냥 노력을 하시다는 거예요. 무려 30곡이나. 네. 대단한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자세로 오페라도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모든 작품. 네네네, 당연히 모든 노래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 가곡 특히 원래 한국 그렇게 습관이 든 거예요? 가곡- 네. 야, 그 1인자가 그냥 1인자가 아니야, 보니까. 그 엊그저께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네, 뭐 경기했죠. 하루 저녁이나 뭐 재밌게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좀 놀고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 그 전날에도 계속 꽁차고 틈만 나면 축구 얘기하고 그렇대요. 네네네. 대단하죠? 네. 그런 걸 아주 그 유럽에 계시면서 그런 걸 배우셨나 봐. 미국 사람들에. 네, 철두철미하게 이제 그 한 프레이즈도 안 놓치고 이게 소화가 될 때까지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건 좀, 네. 그래서 조금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교수님,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수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연주 활동하기가 되게 버겁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리 행정만 해도 그 일이 산더미만 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연주 활동에 소홀하게 되고, 또 연주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수 활동에 소홀하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양립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그 두 가지를 아주 멋지게 잘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요. 왜냐하면은 대표님 보셨듯이 이제 네. 우리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같은 경우에는 6주 전부터 이제 연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6주 중에 처음 2주는 음악 연습을 하고 그 나머지 4주 동안은 그러니까 연출 연습을 네,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랑 같이 한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교수님이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습을 저는 이제 정규 수업 제가 보통 월화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그 시간은 제가 무조건 학교에 있어야지 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한테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게 싫어요. 제가 이렇게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선생이라는 게 액세서리가 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연주 정말 활동이 본업이고 교수가 액세서리로 전락하는 건 싫다는 네, 거죠. 그 두 가지 다 저희 학교에서도 원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이면서 이렇게 그 교수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원하는 건데 그걸 같이 병행하기가 정말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몸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든데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노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시거나 막 이렇게 하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진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와서 또 아주 이제 탈진하지. 에너지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이들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약간 나중에는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약간 그런 지경에 오는데 근데 그렇게 저한테는 아이들도 소중하니까 그렇게 제가 힘들다고 내지는 제가 뭐 그래서 제가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린 거 때문이 아니고서는 제가 뭐 저의 이유로 이렇게 아이들 수업을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수업에 충실하면서도 오페라를 다 소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네. 거의 뭐 앉아서도 못 있고 거의 누워 있어야 돼. 집에 가면 이렇게 까딱도 못하는 완전히 방전이 돼서. 그렇구나. 아니 제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저거 준비하는데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끝난 후에 정말 다시는 이런 작품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합창단까지도 네, 심지어 합창단은 너무 고생 많이 하고 하셨어요. 그런 작품을 하면서 학업에도 충실했다는 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네, 기적이요. 감당해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앞으로도 이게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양입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이면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 너무 다행히도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건물이랑 한 불과 500m도 안 되게 우리 연습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뛰어갔다가 또 얼른 그나마 뛰어오고 다행이다, 그거. 그렇게 할 수 다행이다.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이제 외국 연주들이 조금 제가 약간 사실 지금 9월에 제가 아이다를 하러 프랑스를 가는데 프랑스요? 학교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전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전공하셨던 총장님이셨고 지난 9월부터 김대진 총장님께서 이제 총장님이 되시면서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본인께서 그 연주가 하셨다 보니 아무래도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죠.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국립이다 보니까 이게 뭐 특혜라든지 이게 뭔가 감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은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따라야지 되는 거고 그거 규정을 벗어날 때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저의 그거를 사인해 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야. 네네네. 이 학교는 그래.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 그런 거를 요구하면서까지 이렇게 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잘 조정해서 사실 이번에도 좀 조금 힘든 가운데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밀렸던 그 기간이 밀려졌던 작품이라 이건 조금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이제 이번에는 갔다 오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 역시 이제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진짜 이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야 뭐 아직 뭐 젊으신데 뭐. 네, 이제서부터 리릭들은 이제 이제서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콜로라투라는 사실 20살 그러네, 맞다. 그때 꽃을 피운다면 리릭 그리고 그 드라마틱 더 이렇게 갈수록 조금 더 늦게 피우고 베이스 더 더 저음으로 갈수록 더 늦게까지 오랫동안 그러니까 노래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남성들도 그래.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서야 저의 진짜 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간이 왔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앞으로 병행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조금 많이 지금까지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큰일 들긴 났네. 해요. 어떻게 하지 그럼? 잘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어느 하나를 포기하죠. 교수가 안 한다고 이제 합해내고다 하고 막. 그럴 일 없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후학을 위해서 교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이제 자 때가 됐어. 응? 리릭을 제대로 할 때가 됐어. 그럼 이 하반기부터 아이다 말고 국내에서 하는 작품은 또 예정된 게 있습니까?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5월에 했던 토스카 프로덕션이 지금 이번에 강동아트센터에서 11월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 저기인가요? 혹시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 아닙니다.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에 작년에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강동에서 하는 거. 네, 강동.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신선했던 예술 네, 감독.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네. 알죠. 매년 하니까. 네. 예.
네, 거기에 이제 저희 토스카 작품이 들어가고 그 토스카가 우리가 이제 포항도 가고 경남, 그러니까 경남. 진주에도 가고 그러고 나서 12월에 이제 라보엠이 라보엠. 그 그건 어디 오페라다? 전에 국립? 오페라에서 아, 또 기대된다. 네, 그 사실 그것도 재작년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아. 좀 밀리고 이래서 사실 다른 지역은 다 돌았어요. 광주도 갔었고 안동도 그 갔었고 미미겠네? 네, 맞습니다. 진주도 갔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서울 공연을 아직 못 올렸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12월에 올리게 돼서 그래서 하반기 너무 걱정이에요.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자리를 비우게 되고 프랑스 네네. 아이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저희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혜롭게 이제 잘 해야지 돼서 저희 그러니까 8월 방학 중에 좀 미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전혀 쉴 틈이 없겠네요. 앞으로 이게 다 소화하려면 네, 여전히 그 말씀하셨던 그때 인터뷰 하자고 말씀하셨던 그때서부터 또 막 계속 시작이어가지고 지난 2주간을 주에 3번씩 연주를 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어가지고 조금 오늘 인터뷰 시간 오는 것도 제가 정말 1,000원이네. 아니 아니 또 일이 없고 이럴 때는 또 아주 한가한데 그래도 좀 자, 끝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 서선영 선생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의 길을 막 들으셔가지고 나도 서선영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도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금원이야 금쪽 같은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짧으면 5분, 그리고 길면 오페라 같은 경우는 3시간도 이렇게 저희를 무대에서 보시는데 그 단 5분을 위해서 정말 이 빙산의 이만큼을 그래.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꼭 지금 가르치는 걸 병행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만 위해서도 정말 제가 녹초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사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체력적으로도 너무 이 소비가 심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약간 수도승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화려해 보이고 엄청 박수 받고 막 한껏 꾸미고 정말 드레스를 뻗쳐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걸 작업복이라 그러거든요. 드레스가 작업복. 정말요. 작업복이다. 네.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직업으로 보면 그게 작업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그 면만 보고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해볼까? 이거에 또 생각에 빠지면 또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노래 안 되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래를 약간 네. 공식에 대입해보고 그 다음날 그렇게 좀 해보고 좀 들어봐라 이렇게 맞냐 이게 어떠냐 왜냐면은 몸 안에 악기가 있다 보니까 항상 누가 들어줘야지 돼요. 저 혼자 하다가는 계속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을 빼면서도 이제 약간 다른 발성적으로 다른 테크닉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거를 몸에 믹스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를 헤맸었어요. 노래를 실제로. 2년 정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야 지금 제가 좀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랑 새로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믹스가 잘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약간 진짜 이거에 미쳐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연습을 가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럼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면 자야지 되는 시간에 내 공부, 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우리가 같이 같이 연습하는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잠을 안 잤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이렇게 그렇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예전에 우리 이제 어떤 베이스 분하고 인터뷰했을 때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새벽 한 3시 정도에 벌떡 깬대요. 꿈속에서도 가사를 외우고 있던 거야. 근데 가다가 까보니까 깨면 다시 자야잖아. 이게 꿈속에서 있으니까. 근데 잠을 잘 수 없대. 그때부터 네. 다시 말하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 얼마나 힘들어 그게. 네.
그래서 이게 막 다른 기악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시간 뭐 진짜 저희 총장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피아노에서 밥을 드셨다고. 피아노.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하루는 김대진 선생님께서 여기 이렇게 데일밴드를 이쪽에 붙이고 계시길래 선생님 거기 붙이면 피아노 잘 쳐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연골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정도로 사실 기악 같은 연골이 경우는 없어 달아서 사라질 때까지 된 거 아니야? 근데 저희는 그렇게 연습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지. 네. 목이 달아질 때까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네. 몸을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똑똑하게 잘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연습할 수 있는 만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직업이다.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컨디션이 똑같은 날이 전혀 하루도 없잖아요. 근데 힘들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못 살잖아, 또 성악가들은. 네, 그래서 너무 좋죠.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요즘 마약이라는 말 쓰면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마약 보이스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인터뷰가 네. 우리 서선영 선생님에 대한 모두를 전부를 알 수 있는 인터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 선생님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 5분을 위해서 정말 빙산 아래처럼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앞으로는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냥 잠깐의 빛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발열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그런 걸 아마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다 못했지만요. 다음에 또 기회를 노려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쪽을 바라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